안녕하십니까. 폴리오구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함대호 의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렉스 DFE SI를 활용한 SI-PI EMC 대응 설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스템의 동작 속도는 빨라지고 PCB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으나 재료비의 절감 및 스페이스 부족 등으로 대책 소자들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서 SI-PI EMC를 고려한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에서는 파워나 그라운드 바운스 노이즈와 주변 신호선들과의 크로스톡, 그리고 임피던스 미스매치에 의한 반사파, 전원 임피던스에 의한 LDIDT 노이즈, 그리고 IR 드롭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신호의 노이즈 레벨을 높여서 EMI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타이밍 딜레이로 인한 타이밍 마진을 줄게 하는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CA 인력들은 시뮬레이션 및 실측 등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룰을 만들어내고, 회로 설계 인력은 각종 디자인 룰을 적용한 설계를 해야 하고, 이를 검증하는 인력은 룰의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풍부한 SI-PI EMC 관련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알고는 있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 및 간혹 놓치기 쉬운 중요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폴리오구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폴렉스 SI 툴입니다. 폴렉스 SI 툴은 케이던스, 멘토, 주켄, 패드 등 메이저 벤더의 CAD 데이터를 인풋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프리 레이아웃과 포스트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폴렉스 SI 엔진과 포스트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SI 익스플로러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각종 네트에 파라스틱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CA 툴과의 연계를 위해서 S나 Y나 G 파라미터 등 네트워크 모델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의 웨이브폼들을 비교할 수 있는 웨이브폼 뷰어,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엑셀로 추출해서 테이블 드리븐으로 리절트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폴렉스 SI 툴은 버클리 스파이스 베이스의 폴렉스 스파이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전용 툴입니다. 폴렉스 SI에 제공하는 펑션은 다음에 7가지가 있는데요. 각종 트레이스의 임피던스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라인 어널리시스 기능과 각종 신호선의 파형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그리고 DDR 데이터 라인의 바이트별 신호품질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데이터 라인 어널리시스, 그리고 DDR의 어드레스와 커맨드 컨트롤 라인들의 신호 특성을 볼 수 있는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라인 어널리시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DDR 같은 경우 데이터 라인이 통상 64비트 혹은 128비트의 방대한 데이터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뮬레이션 수행할 때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동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수행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리시스 기능이 있고요. 주변 신호선과의 커플링 이펙트에 의한 크로스톡을 분석해 볼 수 있는 크로스톡 어널리시스 기능, 그리고 프리 레이아웃 단계의 각종 터미네이션의 종류 및 토폴로지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네토폴로지 어널리시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트레이스의 임피던스를 분석해 볼 수 있는 트랜스미션 라인 어널리시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통상 트레이스 임피던스는 일부 변수의 이펙트를 무시하면 트레이스의 위스나 두께,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의 높이 등의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식으로 이를 풀어내는 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문제는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W가 아주 크거나 두께나 그라운드부터 높이가 아주 작은 경우, 혹은 그라운드에서부터의 높이에 비해서 트레이스의 두께가 큰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은
주파수의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임피던스는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의 함수입니다. 즉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는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임피던스 값을 알아야 저희가 정확한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툴의 특징은요, 통상 저희가 임피던스 설계를 할 때 트레이스는 렉탱귤러를 가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PCB의 제작 과정에서 애칭 과정에서 트레이스의 애칭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진 트레이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툴에서는 트레이스의 애칭 이펙트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통 클락이라든지 주요 버스 시그널들은 EMI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라운드 가드나 아니면 그라운드 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휠이 너무 근접해 있을 경우에는 신호선의 플럭스가 양쪽에 그라운드 가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피던스는 L과 C의 함수인데 L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툴의 데모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임피던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게 되면 좌측에 저희 PCB의 경우 0.1 정도의 위스를 가지는 게 50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50옴 트레이스 양쪽에 그라운드 가드를 설치하게 되면 50옴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그널의 트레이스는요 0.1을 사용할 것이고요. 시그널 트레이스 그라운드 가드의 위스는 같이 0.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레이스의 세퍼레이션도 0.1을 줘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트레이스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시그널 옆에 그라운드 가드가 0.2점 떨어지는 모델입니다. 수행해보면 55옴이었던 임피던스가 46옴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가드가 아니고 그라운드 휠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트레이스 위스는 여전히 0.1로 주고요. 이번에는 가드 트레이스의 위스를 10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퍼레이션은 여전히 0.1로 주도록 하고요. 수행을 해보면 50옴이었던 게 41옴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피던스를 유지하면서 가드를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야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퍼레이션 얼마나 띄워야 되는지 찾아볼 건데요. 트레이스 위스는 0.1로 주고요. 목표 임피던스를 저희 허용치인 45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보시면 46옴 정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저희가 모델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가드인 경우에는 0.1 정도를 떼는 게 맥시멈입니다. 즉 1W보다 작게 그라운드 가드가 인접할 경우에는 45옴보다 임피던스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라운드 휠일 경우 어떻게 하면 45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볼 텐데요. 이 경우 저희가 보면 그라운드 휠일 경우에는 저희가 0.2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즉 시그널 신호선으로부터 EW보다 이내에 그라운드 휠이 있을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45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보신 데모에서 저희가 그라운드 가드 설계를 할 때에는 신호선 대비 1W 이하로 가드선이 접근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며 그라운드 휠일 경우에는 신호선 대비 2W 이하로 신호가 근접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저희가 목표하는 45옴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때 주의해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타이밍적으로 저희가 마진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밍 마진 어널리시스를 할 때요, 타이밍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리플렉션 노이즈와 스큐, 그리고 파워 노이즈에 의한 SSM, 그리고 주변 신호선과의 간섭에 의한 크로스톡 등이 주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마진을 계산할 때는요, 클락 라인의 크로스 포인트부터 신호선이 시작할 때까지가 셋업 마진 구간이 되고요, 크로스 포인트부터 신호선이 끝나는 과정까지가 홀드 마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보드에서는요, 단순히 리플렉션에 의한 노이즈뿐이 아니고 크로스톡에 의한 노이즈, 그 다음에 파워에 의한 노이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다음에 일단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 보드에서는 각각의 경우 얼마 정도의 타이밍 마진을 이 팩터들이 감소시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리플렉션 노이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 노이즈를 분석해 보는 방법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DR의 바이트별로 어널리시스를 일괄 수행하는 데이터 라인 어널리시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DR의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라인의 신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어드레스 커맨드 라인 어널리시스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DDR 버스를 풀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리시스 툴을 가지고 타이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일단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라이저라는 다이얼로그를 보게 되는데요, 좌측에는 보시면 각종 데이터, 즉 DQS와 해당되는 데이터 라인, 그 다음에 클락과 해당되는 어드레스 라인이 자동으로 그래핑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분들께서 세팅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요, 드라이버의 스트렝스, 그 다음에 리시버의 터미네이션 모델을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신호의 동작 속도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리시스 해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키드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툴을 띄우고 난 다음에 저희 어널리시스의 시그널 인팅 어널리시스에 가서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리시스 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오토매틱 DDR 버스 어널라이저라는 그런 다이얼로그가 뜨는데, 좌측 창에는 데이터 버스의 그룹핑을 볼 수 있고요, 우측 창에 저희가 아웃풋 드라이버와 인풋 드라이버의 스트렝스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위크 드라이버를 세팅을 하고 ODT는 150원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동작 스피드는 DDR3의 800MHz이기 때문에 DDR3의 800MHz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을 하시게 되면 이 DDR 버스 전체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해석 결과는 쇼 리포트 단축을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라이트와 리드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셋업 마진과 홀드 마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드레스에 대해서 셋업 홀드 마진을 보실 수가 있고, 컨트롤 라인에 대해서도 셋업 홀드 마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어드레스 라인 같은 경우는 셋업 마진보다 홀드 마진이 많게 되는데요, 이것의 원인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엑셀로도 추출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웨이브폼을 보시려면 데이터 라인 어널리시스에 대한 웨이브폼은 데이터 라인 어널리시스에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바이트 제로의 리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디스플레이 아이 다이어그램을 누르시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한 웨이브폼 리절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와 커맨드 라인에 대한 결과는 어드레스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라인 어드레스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드레스 라인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라인에 대한 아이 다이어그램은 이런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의 라이징 엣지에서 왜곡이 생겨서 셋업 마진이 홀드 마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원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아까 테이블상에는 D램의 D00가 447피코세컨드가 마진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플렉션 노이즈만 감안했을 때의 마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 리플렉션 노이즈가 차지하고 있는 타이밍을 줄어들게 하는 팩터를 구해야 됩니다. 즉 800MHz의 경우에 주기가 1.25나노세컨이기 때문에요. 셋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레인지는 625피코세컨드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마진이 447피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렉션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포션은 178피코세컨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크로스톡 노이즈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크로스톡 노이즈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지나가는 신호선에 H필드 때문에 인덕티브 커플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E필드 때문에 커패시터 커플링이 생겨서 이것은 노이즈 마진을 깎아먹는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타이밍 마진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도 됩니다. 즉 빅팀 라인이 가만히 있는데 주변 신호가 지나감으로써 빅팀 라인에 노이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노이즈가 생성이 돼서 빅팀 라인에 노이즈 마진을 줄어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주변 신호선과 빅팀 신호선이 같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위상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오드모드 크로스톡이 일어나서 실제 신호선 전달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실제 크로스톡을 입게 되면 신호선은 좀 더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변 신호선과 동의상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는 반대로 크로스톡 영향을 받게 되면 신호는 오히려 늦어져서 원 신호보다 뒤로 딜레이 돼서 결국은 오드 모드와 이븐 모드가 번갈아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타이밍을 줄어들게 하는 이펙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DDR 버스처럼 데이터 라인이 패러렐로 갈 경우에는 DDR 버스 데이터 라인의 데이터가 00로 가느냐 0101로 가느냐에 따라 오드 모드 크로스톡과 이븐 모드 크로스톡이 번갈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DDR 버스 데이터 라인에 지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노이즈 마진 차원과 타이밍 마진 차원에서 어떻게 크로스톡을 분석하는지 실제로 툴을 활용해서 데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툴에서 크로스원을 수행하게 되면 전체의 커플링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널라이즈 커플링을 보시게 되면 커플링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빅팀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이거는 노이즈 차원에서 크로스톡을 분석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로스톡을 분석을 해보시면요, 런 어널리시스를 누르게 되면 크로스톡을 분석해 주는데 결과에서 보시면 전체 파형은 끝이고요. 빅팀 라인에 근접해서 본 결과가 니어엔드 크로스톡이 됩니다. 그리고 리시버단에서 본 게 파인드 크로스톡이 되고요. 이 두 개의 파형이 얼마나 노이즈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파인드 크로스톡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0.86mV 정도 되고요. 니어엔드 크로스톡은 0.42 볼트가 인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븐 모드와 오드 모드 크로스톡을 볼 텐데요. 이때는 빅팀도 구동을 하셔야 됩니다. 즉 구동을 시키고선 전부 다 나머지 라인들이 동의상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 이븐 모드 크로스톡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 결과는 이븐 모드 크로스톡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드 모드를 보실 텐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빅팀은 로로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하이로 드라이브 하게 되면 이거는 오드 모드 크로스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널리시스를 해보게 되면요, 결과가 넣을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저희가 이제 오드 모드 크로스톡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결과를 한번 동시에 비교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파일을 다시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움직일 경우랑요, 이분 모드랑 오드 모드를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혼자 움직일 때의 파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 모드로 움직일 때의 파형입니다. 즉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 모드는 신호선보다 전달 타이밍이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드 모드는 좀 빨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만큼 지터가 생깁니다. 지터의 양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0피코세컨드 정도의 지터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노이즈 차원에서는 니어엔드 크로스톡은 0.86V, 파인드 크로스톡은 0.42V 정도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이밍 차원에서는 이분 모드 크로스톡과 오드 모드 크로스톡의 오차에 의해서 약 한 300피코세컨드 정도의 지터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는 파워의 노이즈에 의해서 SSN이 어떻게 신호 파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는 현재 지금 PI 툴은 없기 때문에 타 툴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C가 있을 때요, 신호선이 스위칭을 할 때 스위칭하는 순간에 전원선이나 그라운드선으로부터 전류를 끌어쓰게 되는데요. 이 끌어쓰는 과정에서 칩의 리드선에 의한 인덕턴스, 그리고 트레이스한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 LDID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델타 I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즉 신호선이 라이징 엣지로 스위칭할 때는 파워선에 드랍이 생기게 되고요. 펄링 엣지로 신호선이 스위칭할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신호선은 이렇게 파형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왜곡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약 한 110피코세컨드 정도의 왜곡이 발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진을 셋업이나 홀드 마진을 보기 위해서는요, 리플렉션 노이즈나 SSN 노이즈, 그 다음에 크로스톤 노이즈나 성분들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 세 가지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마진을 분석하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DDR3 800메가이기 때문에 한 주기는 1.25 나노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클락의 크로스 포인트가 데이터 라인의 센터에 있다고 보면 셋업이 가질 수 있는 마진 레인지는 625 피코세컨드, 홀더가 가지는 마진은 625 피코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리플렉션 노이즈가 178 피코를 차지하고요, 크로스톡이 300 피코세컨드를 차지하고 파워 SSN 노이즈가 110 피코세컨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한테 가용한 마진은요 37 피코세컨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37 피코세컨드는요 실제로 저희가 실험실에서 보드를 실험할 때는 마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산 과정에서 파트 투 파트 스큐라든지 아니면 벤더를 바꾼다든지 할 때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마진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 마진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임피던스의 미스매치는 신호의 왜곡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 지금 현재 디자인은요, CPU에다가 메모리가 4개 붙은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T 토폴로지 사용하게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보면 T 토폴로지에서 분기가 일어났을 때는 분기점에서는 패러렐로 임피던스가 패러렐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는 50옴이 아니고 100옴으로 설계돼야만 패러렐하게 50옴으로 보이게 되고요. 또 여기서 분기 일어나는 경우 분기가 4개이기 때문에 아이디얼하게는 여기가 각각 200옴으로 설계돼야지만 전체적으로 50옴으로 보이게 돼서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냥 50옴 설계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얼하게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100옴, 이쪽은 181옴 정도로 높게 설계되어 있어야만 임피던스가 매치가 된 설계가 됩니다. 이런 두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임피던스가 미스매치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왜곡이 생기게 돼서 빨간 라인처럼 보이게 되고요, 임피던스를 매치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녹색 라인처럼 안정된 신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치만 잘 해주셔도 240pf의 추가 마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토폴로지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토폴로지 차원에서는 현재 디자인은 지금 현재 보면 처음 브랜치가 약 한 29mm, 그 다음 브랜치가 11mm로 디스트리뷰티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트리뷰티드 모델보다는 럼프드 모델이 통상적으로 좀 더 깨끗한 파형을 얻을 수가 있는데, 럼프드 모델로 바꾸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브랜치와 세 번째 브랜치에서 각각 10mm를 첫 번째 브랜치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49mm로 바꾸고요, 이쪽은 1.1mm로 바꿨을 때 신호 파형은요, 결과를 보시면 기존의 디스트리뷰티드 모델을 했을 때 빨간 경우에 비해서 럼프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녹색 파형이 약 한 240pf 정도의 추가 마진을 얻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데모 영상을 통해서 실제 수행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보드는 한 개의 CPU와 4개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널리스트 통해서 A0 라인을 보게 되면요, 이 라인의 토폴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를 보면 이게 50옴으로 임피던스가 미스매치된 설계를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널리스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면요, 이 경우가 임피던스 미스매치된 경우의 파형입니다. 이거를 오리지널로 이름을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형의 임피던스 매치를 위해서 각각 두 번째 브랜치는 100옴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브랜치는 200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1옴, 각각 100옴, 200옴 정도의 임피던스 매칭된 설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어널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 파형을 위해서 아까 오리지널 파형을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임피던스 미스매치에 된 게 빨간 파형이고요, 매치를 하게 되면 녹색 파형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두 개 간의 타이밍 차이는요, 측정을 해보면 임피던스 매칭 설계만 해도 약 한 200pf 정도의 추가 마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토폴로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브랜치 0와 1과 2가 2대 1대1의 약간 디스트리뷰티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쪽에서 10mm씩을 빼서 이쪽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라이즈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저장했던 파형과 비교해보면 디스트리뷰티드 모델일 때 빨간 라인이고요, 럼프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녹색 라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들의 타이밍 차이는 해보시면 약 한 240pf 정도의 추가 마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 돌아와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폴로지를 잘 설계만 해도 240 피코세컨드 정도의 추가 마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사례는 모든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플랫폼마다 다른 솔루션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초당 90A까지 흐르는 등 SSN의 노이즈가 굉장히 큰 반면에 보드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네트와 네트 간의 스페이싱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톡은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원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서 SSN 노이즈가 작고, 대신에 보드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네트와 네트 간 간격을 충분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톡 노이즈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인 경우에는요, 컴퓨터인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를 한번 추가해 본다든지, 아니면 SSN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디커플링 커패시터 같은 걸 추가하는 노력으로 추가 마진 확보를 얻으셔야 되고요.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이런 터미네이션을 달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스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킨다든지, 트레이스의 랭스를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스큐를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토폴로지 개선해서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개선 효과를 얻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즉, 플랫폼에 따라 서로 다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야만 적절한 타이밍 마진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폴렉스 DFE2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모든 플랫폼을 설계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 룰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처음 플랫폼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한번 수행하게 되면 그 뒤에는 더 이상은, 다음 플랫폼부터는 더 이상은 시뮬레이션 수행하지 않고 얻어진 결과를 룰화시켜서 DFE 툴 같은 검증 툴을 사용해서 체크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폴렉스 DFE 툴은요, 일렉트릭 룰 기반 검증 모델입니다. 그래서 SI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메이저 벤더의 CAD 데이터를 인풋받을 수 있고, CAD 데이터를 인풋받은 결과에다가 SI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풋 룰들을 집어넣어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폴렉스 DFE는요, 7개 카테고리에 62개 테스트 아이템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메이저 아이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방식에는요, 코먼 클락 메소드와 소스싱크 메소드가 있는데요. 코먼 클락 메소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이상의 클락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서는요, 데이터의 랭스 간의 매치, 그리고 한 클락 내에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라인의 맥시멈 랭스들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싱크 방식에서는요, 클락과 데이터를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데이터 라인의 길이는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데이터 트레이스와 스트로브 트레이스의 타이밍 스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둘 간의 스큐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소스싱크 메소드는 하이스피드 신호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랭스 매치의 경우는 저희가 타이밍 도달 시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랭스 매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트레이스의 위스가 달라지면 전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스도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가 어디로 배치되느냐, 즉 이너 라인으로 라우팅 되느냐, 탑 라인으로 라우팅 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라우팅의 시메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스싱크 방식은 좀 더 디테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툴은요, 코먼 클락 방식의 제어를 위해서는 버스라는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즉 버스라는 아이템에서는요, 랭스랑 비하 퀀티티, 위스를 체크하게 되고요. 소스싱크 방식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랭스 체크뿐이 아니고요,
위스의 시메트리, 즉 클락 라인의 위스와 나머지 데이터나 어드레스 라인의 위스가 혹시 틀린 데가 있는지, 아니면 라우팅 시메트리, 즉 클락 라인은 탑으로 가는데 나머지 신호 라인들이 이너로 가서 타이밍 스큐를 일으키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비하의 개수도 틀리게 되면 타이밍의 도달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비하의 시메트리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T 토폴로지,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샘플에서처럼 T 토폴로지 사용하게 되면 이 각각 브랜치, 즉 브랜치 0, 브랜치 1, 브랜치 2단에서 브랜치 1의 랭스가 차이가 나거나 브랜치 2단의 랭스가 차이가 나고, 혹은 브랜치 1의 위스가 서로 차이가 나거나 브랜치 2단의 위스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신호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즉 브랜치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각각 브랜치의 랭스가 차이가 나게 되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툴에서는요, B11과 B12의 랭스가 같은지, B21과 22, 23, 24의 랭스가 같은지를 체크해 주고요. W11과 W22의 위스가 다른지, W21부터 W24의 위스가 다른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퍼런셜 시그널링인데요. 저희가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할 때는 두 개의 커플링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두 신호 간의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인수가 됩니다. 세퍼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면 임피던스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을 항상 균일한 간격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요. 저희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는 이런 아이템에서는요, 이런 디퍼런셜 시그널의 세그먼트 디스턴스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퍼런셜 시그널의 랭스 매칭을 위해서요, 저희가 보통은 랭스 매칭을 위해서 시그널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서펜타인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요. 서펜타인을 형성을 할 때는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디퍼런셜 라인은요,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신호를 내보내서 두 개의 위상이 서로 노이즈를 서로 반대로 캔슬링을 해갖고 EMI의 노이즈를 EM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디퍼런셜 설계를 하는데요. 반대로 두 개의 위상이, 두 개의 신호 위상이 동위상으로 갈 경우에는 반대로 EMI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디퍼런셜을 설계할 때 인위적으로 커먼 모드, 즉 동위상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위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어떤 경우 생기냐면요, 보통 핀들의 인풋단에서 랭스의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는데, 랭스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두 개의 전달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동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때는 코어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코어 모드는 EMI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랭스의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서펜타인을 구성을 해서 미스매칭된 부분들을 바로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서펜타인을 만들어 줄 때에도요, 서펜타인의 스페이스가 너무 가깝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셀프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신호를 느리기 위해서 서펜타인을 준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아이템에서는요, 서펜타인의 스타트 포지션도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서펜타인의 각각의 랭스가 맞는지, 또 거리가 너무 근접해 설계되어 있지 않은지 굉장히 다양한 룰들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파워 노이즈 제어를 위한 툴입니다. 통상 파워핀에는요, SSN 노이즈를 제어하기 위해서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달아주게 되는데, 디커플링 커패시터는 원래 파워핀당 한 개씩 달아주는 게 원래 룰입니다. 하지만 모바일기 같이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여러 핀들이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쉐어하게 되는데,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쉐어를 할 경우에 파워핀 간에 이렇게 연결이 일어나게 되면 파워핀 간에 한 개 핀에서 발생한 SSN 노이즈가 다른 핀으로 전달이 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어를 할 경우에는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커플링 라인에 가는 트레이스들은 각각 별도의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스타 커넥션이라는 아이템에서 이러한 룰들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전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전기 제어 소재를 달아주게 되는데요. 우측에 커넥터 단으로 정전기 인가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8kV에 30A가 되는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르게 되는 게 여기에 그 정전기 제어 소자의 로로 가는 트레이스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가는 트레이스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두 개가 나눠져서 그 8kV의 노이즈가 디바이드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디바이드 된 전압을 소자 쪽으로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소자 쪽에 트레이스의 위스가 노멀하게 디바이스가 하는 위스보다 굵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굵기를 제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자로 전달된 8kV의 노이즈가 원활하게 그라운드로 빠지기 위해서 여기에 그라운드의 비하의 개수라든지 그라운드까지의 트레이스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팩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아이템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기아가 근접해서 배치했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SI, EMC 대행 설계 시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는 폴렉스의 SI와 DF2를 사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디자인 룰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칩 벤더에서 입수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룰들을 완벽히 지켜 설계를 하시면 제품의 품질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디자인 룰을 100% 만족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설계 및 검증 시간과 재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며 일부는 오버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보다는 디자인 룰은 제품 설계 시 사전에 검증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는 불량 룰을 검증을 통해서 줄여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디자인 룰을 가지고 제품을 설계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해서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룰 부분을 보완하고 과하게 설계된 부분들은 트레이드오프를 통해서 디자인 룰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제품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룰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토픽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